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실행하고 있는 실험은 플라스미드 DNA를 이콜라이를 통해 대량 생산한 후 1호부터 이콜라이 내에 존재하는 크로모조말 DNA와의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플라스미드 DNA만을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증식한 이콜라이로부터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고 추출하는 플라스미드 DNA 아이솔레이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 후 증식시킨 이콜라이로부터 플라스미드 DNA를 알칼리 라이시스 메소드를 통해 분리하고자 합니다. 실험 원리는 먼저 플라스미드 DNA를 소량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미니프랩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수행을 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원리는 세균의 셀월과 셀 멤브레인을 부수고 DNA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포를 용해하고 DNA를 분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수행할 방법은 알칼리 라이시스 메소드입니다. SDS를 첨가한 강염기성의 용액을 세균에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이를 용해하고 pH 변화를 통해 DNA의 변성을 유도한 뒤 다시 약산을 통해 중화시켜 DNA가 복원되는 과정을 거쳐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이 가지고 있던 크로모조말 DNA와 플라스미드 DNA를 구분하여 분리해내는 것인데, 특히 플라스미드 DNA가 가지는 구조인 슈퍼코일드 폼을 이용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슈퍼코일드 폼은 실험 과정 중 일으키는 pH 변화에 의한 변형은 적고 이에 대한 복원력은 크로모조말 DNA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 차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솔루션들의 조성과 역할은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면 솔루션 1에는 글루코즈와 트리스 HCl 그리고 EDTA가 들어가고, 솔루션 2에는 SDS, NaOH가 들어갑니다. 솔루션 3에는 포타슘 아세테이트, 글리시알 아세틱 애시드 그리고 중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솔루션 1은 세포막은 유지하면서 세포벽은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트리스 HCl 같은 경우는 pH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EDTA는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역할, 글루코즈는 세포벽이 손상되지만 세포막과 세포 형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솔루션 2의 역할은 세포막을 깨고 DNA에 알칼리 용액을 노출시켜서 DNA의 디내추레이션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SDS가 세포막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되고, NaOH를 통해 DNA의 디내추레이션이 유도됩니다. 솔루션 3는 pH를 급격히 복구시키게 되면서 플라스미드 DNA는 리내추레이션을 일어나게 하고, 크로모조말 DNA는 크기가 크고 변형이 많이 일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리내추레이션이 되지 못하고 엉겨버린 형태로 남게 됩니다. 포타슘 아세테이트와 글리시알 아세틱 애시드가 pH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 실험에서 연구실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미드 DNA 아이솔레이션 키트를 사용하여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앞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분해된 세포벽과 세포 막성분, 그리고 크로모조말 DNA, 그 외 여러 세포 내 성분들을 과정 중에서 어그리게이션 시키고 이들을 키트에 포함된 특수한 컬럼들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 DNA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플라스미드 DNA는 컬럼에 일루션 버퍼를 주입하게 됨으로써 다시 액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앞서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이콜라이에 원하는 플라스미드 DNA를 주입시키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체 배지 위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료된 콜로니들을 형성을 하게 되었고, 이번 실험에서는 이 콜로니들을 하나씩 접종하여 액체 배지를 통해 증식을 시켜 플라스미드 DNA를 가진 이콜라이를 대량 생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된 이콜라이들을 다시 모아서 앞서 설명드린 DNA 아이솔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DNA만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실험 재료는 이콜라이 배양액, 그리고 센트리퓨지, 미니 프랩 솔루션들과 컬럼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트에 뜬 콜로니를 따서 액체 배지에 넣어주고 미리 배양시켜준다. 이는 오버나잇 동안 실시한다. 두 번째, 배양액을 1ml 따서 이 튜브에 옮겨주고 8000rpm에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을 한다. 세 번째, 상층액을 덜어주고 한 번 더 센트리퓨게이션을 한 뒤 주사기를 통해 상층액을 완전 제거한다. 네 번째, 남겨진 팔렛에 솔루션 1 17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주고 파이페이팅을 하여 잘 풀어준다. 다섯 번째, 솔루션 2를 170 마이크로리터 넣어주고 약하게 인버팅을 2-3회 정도 실시한다. 여섯 번째, 솔루션 3, 키트에서는 G3라고 표시된 버퍼를 25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주고 약하게 인버팅을 2-3회 동안 실시해준다. 일곱 번째, 이 믹스처를 12000rpm에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 해준다. 여덟 번째, 이 튜브 벽에 몰린 침전물들이 딸려오지 않게 상층액을 따서 미니 프랩 키트에 포함된 컬럼에 분주한다. 아홉 번째, 이 컬럼을 다시 12000rpm에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 한다. 열 번째, 분리된 액과 컬럼 중 보라색 필터는 제거를 하고 남은 컬럼에는 워시형 버퍼인 PW 버퍼 70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준다. 11번째, 이를 12000rpm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 하여 빠진 액들은 제거하고 워싱 버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조건의 12번째, 새로운 이 튜브에 노란색 필터를 끼워주고 이에 일루션용 버퍼를 40 마이크로리터 분주한다. 세 번째, 일루션 버퍼에 DNA가 녹아들 수 있게끔 2분 정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이를 12000rpm에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 하여 DNA가 포함된
일루션 버퍼를 더 DNA를 추출합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험에서 수행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항생제 배지에서 선별되어 자란 이콜라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액체 배지에 접종하고 증식을 시킨 다음 DNA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액체 배지 또한 앰피실린을 첨가한 배지입니다. 이콜라이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인 플라스미드 DNA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므로 만약 배지에 항생제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플라스미드 DNA는 세포 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 세포는 그 상태로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항생제를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화염멸균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해주고 준비한 라운드 튜브에 각각 3ml씩 분주하기 위해 전동 파이펫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동 파이펫이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들은 이렇게 분주하는 과정 속에서 손을 많이 떠는 경우가 있는데 튜브 안쪽은 멸균되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티 끝을 안쪽에 대고 분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도 화염멸균을 빼먹지 말고 다음은 콜로니를 따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로니를 딸 때는 동글동글하고 싱글로 존재하는 건강해 보이는 콜로니를 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콜로니는 각각 다른 단일 개체가 증식한 집락이기 때문에 따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수행된 효율도 각각 다르고 이들에게서 뽑은 DNA의 효율도 실제로 실험에서 사용을 하면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한 종류의 DNA라도 여러 개의 콜로니에게서 DNA를 추출하여 실험에서 비교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고자 하는 콜로니를 제대로 확인하고 팁 끝을 이용하여 이를 살짝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살펴보시면 배지 위에 자라난 콜로니를 톡 하고 긁어낸다, 떠낸다 라는 느낌입니다. 너무 힘주어서 따게 되면 고체 배지와 함께 콜로니가 움푹 들어가게 되고 제대로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따야 합니다. 이렇게 딴 콜로니가 라운드 튜브의 벽에 묻지 않고 배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팁을 넣어주고 이 또한 37도씨 쉐이커 인큐베이터에서 오버나잇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배양이 완료된 상태를 살펴보시면 이콜라이가 증식하여 배지가 뿌옇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 프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컬럼과 이 튜브를 먼저 준비해 놓았습니다. 배양액에서 이콜라이를 분리하고자 이들을 이 튜브에 먼저 옮겨주려고 합니다. 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팁을 먼저 제거해 준 뒤 1ml의 배양액을 땁니다.
이콜라이는 가라앉기 때문에 파이페팅을 통해 이들을 잘 섞어준 다음 1ml를 따서 이 튜브에 분주합니다. 다시 팁을 제거하고 파이페팅 후 1ml를 따서 이 튜브에 분주하는 모습입니다. 뚜껑을 잘 닫고 이콜라이를 모아주기 위해 센트리퓨게이션을 실시합니다. 시료들을 넣어줄 때에는 벡터 값을 맞추고 무게중심을 맞춰서 넣어줘야 높은 속도로 회전을 하더라도 안전하며 기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뚜껑도 잘 닫아주고 8000rpm에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때는 너무 높은 속도로 돌려주게 되면 세포가 터져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실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세포를 모으기 위해서 높은 속도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과정이 끝난 것을 살펴보시면 이콜라이가 바닥에 경사져서 모인 것을 볼 수 있고 상층액은 털어서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배지는 나중에 솔루션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8000rpm에 1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을 합니다. 남아있는 상층액을 주사기를 통해 완전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콜라이가 경사짓게 모인 것을 이용하여 최대한 주사기 끝을 이콜라이에 닿지 않게 깊게 넣어준 뒤 배지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은 모아준 이콜라이에 솔루션 1을 넣어줍니다. RNase가 첨가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DNA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RNA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고 RNase의 활성과 보관을 위해 솔루션 1은 평소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170 마이크로리터를 따서 모아준 이콜라이에 분주를 하고 파이페팅을 통해 잘 풀어줍니다. 이콜라이가 벽면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 충분히 파이페팅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솔루션 2를 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170 마이크로리터를 분주하는데 팁 끝이 닿이지 않게끔 공중에서 분주를 하게 되면 팁을 교체하지 않고 빠르게 실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험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오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길 바랍니다. 이들은 파이페팅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인버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DNA가 절단되는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조심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G3, 솔루션 3를 넣어서 DNA를 제외한
물질들을 어그리게이션 시키도록 하며 중화 과정을 통해 DNA의 리내추레이션을 일으키게 합니다. 250 마이크로리터를 각각 조심스럽게 분주를 해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이페팅 대신 조심스럽게 인버팅을 하여 줍니다. 이들은 12,000rpm에 3분 동안 센트리퓨게이션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어그리게이션된 물질들과 DNA가 포함된 상층액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속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미니프랩에 사용되는 특수한 컬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그리게이션된 물질들을 걸러주는 보라색 컬럼, DNA를 걸러주는 노란색 컬럼, 나머지 빠져나온 액들을 받아주는 하얀색 컬럼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DNA를 걸러주는 노란색 컬럼입니다. 센트리퓨게이션이 끝난 샘플을 보시면 하얗게 어그리게이션 되었던 물질들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딸려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층액을 모두 따서 앞서 보여드린 컬럼에 분주를 합니다. 한쪽 벽면에 몰려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팁을 넣어서 따시면 됩니다. 이들은 다시 같은 조건에서 센트리퓨게이션을 실시하면 영상과 같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란색 컬럼에 DNA가 남겨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밑으로 빠져나온 액체는 제거해주고 보라색 컬럼도 같이 제거해줍니다. 노란색 필터에 남았을 수도 있는 불순물들을 한 번 더 제거하기 위해 워싱용 버퍼인 PW를 분주합니다. 여기에는 에탄올이 들어있는데 불순물의 제거와 DNA 사이의 수분을 제거하여 DNA 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0 마이크로리터를 분주해주고 다시 센트리퓨게이션을 실시합니다. 하층액은 제거해주며 혹시 남아있을 워싱 버퍼를 한 번 더 완전히 제거해주기 위해 1분 더 같은 조건에서 센트리퓨게이션을 실시합니다. DNA를 일루션하기 위해 새로운 이 튜브를 준비하고 노란색 컬럼을 이 튜브에 끼워줍니다. 살펴보시면 하얀 필터가 노란색 컬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여기에 DNA를 녹여낼 수 있는 일루션 버퍼를 40 마이크로리터 떨어뜨려 줍니다. 벽면이 아닌 필터에 직접 떨어뜨리도록 분주해주며, 이때 너무 가까이 팁을 위치시켜 필터가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DNA가 일루션 버퍼에 녹아 나올 수 있도록 상온에서 2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한 뒤 센트리퓨게이션을 12,000rpm에 3분 동안 실시를 하면 이와 같이 DNA가 포함된 샘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식시킨 이콜라이로부터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였습니다. DNA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정량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료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흡강도를 측정하여 값을 확인하고자 스펙트로포토미터라는 기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시료에 물질이 없을 때 흡수되지 않고 통과되는 빛의 양과 시료에 물질이 있을 때 일부는 물질에 의해 흡수되고 나머지 통과되는 빛의 양을 비교하고 측정하여 원하는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측정하려는 물질마다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며 DNA 같은 경우에는 26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설명드린 기계를 통해 각 샘플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중 하나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DNA를 측정할 수 있는 26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샘플을 분석하였을 때 0.705라는 흡강도 값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DNA의 퓨리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280나노미터와 23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280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트립신, 트립토판을 가지는 단백질들을 측정하고 230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페놀, EDTA 등과 같은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DNA를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260나노미터와 280나노미터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한 결과는 1.8과 2.1 사이 260나노미터와 23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통해 분석한 결과값을 비교하였을 때 나온 값은 1.99와 2.2 사이가 DNA의 퓨리티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샘플의 DNA 농도는 353.6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농도로 추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수행하고자 하였던 플라스미드 DNA를 이콜라이를 통해 대량 생산한 후 1호부터 이콜라이 내에 존재하는 크로모조말 DNA와 이의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플라스미드 DNA만을 분리하고자 하는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험 영상에서는 박테리아가 아닌 동물 세포를 이용하여 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실험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실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